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놨음에도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위 10% 부동산 부자의 집값 상승이 하위 10%의 100배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사교섭이 결렬되면서 내일 오전부터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교섭이 결렬된 이유와 또 이미 기차표를 예매한 일반 승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책에 대해 중소기업과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수조 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개별 근로자의 월급은 오히려 줄어들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WTO 2차 양자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지소미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주요 쟁점에서 양국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결국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지난해 7만 가구 이상 더 늘면서 총 22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 내용을 알아봅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다주택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19만 2천 명으로 2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해 7만 3천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15%를 밑돌았지만 매년 늘면서 지난해에는 15.6%까지 증가했는데요. 주택 수별로 보더라도 2주택자는 물론 3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모두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21%에 달했고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세종시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다주택자가 계속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지난 2017년 파리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기점으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대책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애겠습니다. 이후 나온 대출 규제 정책도 다주택자들이 이 추가 주택 구입을 어렵도록 자금줄을 조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갭 투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도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무주택자였다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은 85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주택을 한 채 취득한 사람이 전체의 96%로 대부분이었고 2채 이상을 구입한 사람도 4%를 넘었습니다. 반대로 집을 갖고 있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44만 명을 넘었고 다주택 소유자였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2만 명을 넘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상위 10% 부동산 부자들의 집값이 1억 원이 뛸 때 하위 10%는 100만 원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그 부동산의 일단 집값이 궁금한데 네. 이 집값도 양극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주택의 평균 자산가액, 그러니까 이 평균 집값이 2억 5,600만 원이었는데요. 상위 10%인 1분위의 평균 자산가액은 9억 7,7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위 10%인 1분위 평균 자산가액은 2,6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불과 100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2017년 10분위의 평균 자산가액이 1분위의 35.2배였는데 지난해에는 37.6배로 더 커져서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 수나 면적에서도 차이가 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소유한 주택 수나 또 주택 면적만 봐도 이 양극화가 극심했는데요. 상위 10%인 10분위는 주택 2.59호를 갖고 있었던 데 반해 하위 10%인 1분위는 0.96호로 10분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도 상위 10%가 123제곱미터로 62.2제곱미터인 하위 10%의 2배가량 됐습니다. 다주택일 경우에는 이 갖고 있는 집의 면적을 다 합친 후에 이 평균을 낸 수치였기 때문에 실제 갖고 있는 집 전체 면적을 본다면 양극화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부동산 부자들 아무래도 모여있는 지역은 서울이겠죠? 네, 뭐 예상대로 서울이 가장 많이 부동산 부자들이 몰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 부동산 부자 상위 10%의 비중을 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4.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2.7%로 뒤를 이었고 부산, 대구, 인천 등의 순이었는데요. 이 부산 밑으로는 0.5%도 되지 않아서 이 부동산 부자들이 이 서울에 몰려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는 이 집값, 그러니까 자산가액 상위가 이 하위보다 비중이 높았지만 이 나머지 지역들은 하위에 많이 몰려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또 다른 지방 간의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사실 그동안 계속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다 할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정책 수정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공개됐습니다. 올해보다 소폭 인상됐는데 상속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소폭 인상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기준시가 변동률이 1.36%, 상업용 건물은 2.4%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3.36% 인상되는 반면 세종시는 4.1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오피스텔 중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PN폴루스가 1제곱미터당 846만 3천 원으로 6.28% 인상되고 고가 상업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이 3,969만 원으로 8.65%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청담동 547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시가 평가 금액은 올해 43억 원에서 내년 46억 원으로 6.28% 오르고 증여세 부담은 올해 16억 4천만 원에서 내년 17억 7,600만 원으로 8.08% 늘어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 표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유세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물건들의 기준시가는 계속 시가와의 갭을 줄여갈 테니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라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좋을 거고.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기준시가의 가격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고시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9일까지 접수합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지난달 개인들이 은행에 투자한 달러 예금이 사상 처음으로 14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에다 환율 하락으로 달러 값이 떨어지면서 싼값의 달러를 사들이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1,163원 40전으로 전달보다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달러 값이 급등했던 8월과 비교하면 환율 낙폭은 60원 수준으로 커집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값이 그만큼 오른 것으로 달러를 더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달러 값이 좀 싸진 거죠. 다시 환율이 1,2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환율 때문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저렴한 값에 달러를 사들이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개인이 투자한 달러와 예금은 146억 4천만 달러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6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10억 달러 가까이 불어난 건데 증가폭도 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면 개인 달러화 예금은 4월에 바닥을 찍고 9월부터 2달 연속 역대 최고 수치를 갈아치우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달러 정기예금이라든지 달러 입출금 통장을 이용해서 이제 해놨다가 환율이 이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올라갔을 때 환차익은 비과세가 되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니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달러 예금도 한 달 새 43억 달러 넘게 불었는데 수출 기업들이 환율 상승을 기대하며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시점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철도노조가 내일 아침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TX와 광역철도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열차 이용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황 기자, 네. 이 열차표를 이미 예매하신 분들 이 제때 운행하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코레일 홈페이지와 이 코레일 앱을 통해서 운행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시각이 바뀌었다면 이제 바뀐 시각이 안내가 될 거고요. 예매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이 코레일은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은 판매가 중지됐고 미리 예매한 고객의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은 승차권이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10만 3천석이나 됩니다. 굳이 일부러 취소하지 않아도 열차 운행이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수수료 없이 그대로 환불은 되거든요. 하지만 일부 승객들의 경우 이 파업 사실을 몰라서 아직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파업으로 아무래도 열차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긴 한데 내일 파업의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노조가 요구하는 게 뭔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서 이제 4조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안전 인력을 4,600여 명 정도 충원해야 된다. 그리고 4%대 임금 인상과 코레일과 SRT 수서 이제 고속철도의 통합 요구입니다. 철도 노조는 국토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파업에 국토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대화도 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인력 증원도 제시하지 않는 국토교통부는 정말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인지 정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먼저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노조가 지금 요구하는 인력이 4,600여 명인데 이 코레일사 측이 계산해 보니까 1,860여 명이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지금 코레일사 측이 제안한 이 1,860여 명이 적정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의 이 공기업의 올해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1.8%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지금 4%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좀 간극이 크죠. 이 때문에 좀 코레일만 따로 4%로 올려주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코레일과 SRT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지 이번에 단번에 좀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양측 간에 좀 입장차가 커서 이 합의점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는데 여러 문제가 예상되면서 어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중소기업과 야당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은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근로자 임금은 감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제도 시행 시 중소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추가 비용이 3조 3천억 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개별 근로자의 월급도 평균 33만 원가량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도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자들은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이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야당도 크게 반발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 보완책이 입법부를 패싱하는 미봉책이다. 바른미래당은 산업계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 오만함에서 나온 것이다라면서 정부의 대책을 혹평했습니다. 여기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가세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처벌료에는 사실상 무리한 주 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국무총리가 정부 보완책 시행 전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재촉한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이 현장의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던 데이터 3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AI 강국을 강조했는데도 규제 완화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데이터 3법 결국 처리가 안 됐습니다. 네, 3개의 데이터 관련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하면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3개의 법 개정안은 데이터 규제 완화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가명정보로 만들어서 산업별로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현행법상 분산돼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이번에 결국 무산됐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네,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은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가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법 개정이 되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수집해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무산될 경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금융업,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약 6조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단을 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려는 기대감이 컸던 의료계의 실망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에 따른 한일 WTO 2차 양자 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조금 전 2차 협의가 시작됐다고요? 네, 한일 WTO 2차 양자 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오후 6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구로다 주니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이 각국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이 관세무역 일반 협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규제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에 모두 허가를 내준 것은 논점이 아니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어떤 주장으로 맞설까요? 네,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상도 규제 철회의 의지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수출 관리의 운용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타국과 협의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번째 협의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결국 재판으로 가는 건가요? 네, 대표단은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쯤 2차 협의가 끝나면 대표단은 협의 결과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일본 유니클로와 국내 브랜드 탑10의 발열네이 무료 증정 행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니클로가 10만 장, 탑10은 이보다 2배 많은 20만 장을 준비하면서 경쟁이 치열한데요. 엄하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 기자, 유니클로와 탑10이 내복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한 유니클로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내놓은 것이 히트텍 무료 증정 행사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히트텍을 덤으로 주고 있습니다. 총 10만 장을 준비해 매일 일정 물량을 풀고 있는데 매장별로 소비자들이 줄을 서고 1시간 만에 소진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타깃이었던 유니클로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브랜드인 탑10도 비슷한 행사로 맞불을 놓았는데요. 탑10은 유니클로 행사보다 하루 앞선 지난 14일부터 제품 구매 고객에게 발열네일 온에어를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브랜드와 토종 브랜드의 경쟁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선 물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유니클로는 10만 장을 준비했고 탑10은 20만 장을 준비했는데요. 제공 방식도 다릅니다. 유니클로는 색상과 사이즈를 고를 수 없는 반면 탑10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니클로가 인기 없는 색상과 사이즈부터 처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니클로의 행사 이전에는 이제 보이콧 집회를 이어가자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된 뒤에는 유니클로 매장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둘러본 서울 시내 한 유니클로 매장도 행사 전날인 지난주 목요일에는 한산했는데 주말이 되면서 붐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그게 매일매일 정해진 수량이 있고요. 매일매일 소진이 되면 다음날 시작이 되는 거라서 오늘 이제 증정 받을 수 있는 수량은 끝났다는 거죠. 탑10 행사도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까지 준비된 물량의 절반인 10만 장이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 행사로 유니클로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유니클로는 앞서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지만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떨어졌습니다. 꾸준히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 매출이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겨울 성수기에 들어선 만큼 이번 행사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불매운동을 이어가던 소비자들이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반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공짜라고 나눠주는 내복을 꼭 받으러 가야 하냐면서 일본 우익과 언론이 얼마나 비웃고 있겠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탑10의 경우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붙은 지난 7월부터 매출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9월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고 지난달 매출액도 7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맞불 행사 이면에는 역시 애국심이 깔려있는 만큼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네, 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제4 활주로 건설을 골자로 하는 4단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5년 뒤에는 연간 1억 명이 넘는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돼 세계 3위 공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사업비 4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2여객터미널이 확장되면 세계 최초로 5천만 명 넘는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2개나 보유하게 되면서 연간 1억 6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초대형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4위인 국제선 여객 처리와 공항 수용 능력은 두바이와 이스탄불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제4활주로가 건설되면 시간당 운항 횟수는 90회에서 107회로 증가하고 교통량이 몰리는 첨두 시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비행기가 머무는 계류장도 현재 212개에서 298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은 지역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 기간 동안 6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3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 닥터자르트를 인수합니다. 아시아 뷰티 브랜드로는 첫 사례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석희 기자,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가 닥터자르트를 인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닥터자르트를 소유하고 있는 해브앤비는 어제 에스티로더 컴퍼니즈가 해브앤비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티로더가 아시아 기반의 뷰티 브랜드를 인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뷰티 업계 안팎에선 이 해브앤비 기업 가치를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수 절차는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수는 어떻게 이뤄진 거죠? 네, 에스티로더는 앞서 2015년 이 해브앤비 지분의 3분의 1을 인수하며 2대 주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마케팅과 이 해외 시장 진출 등에서 에스티로더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매출도 같은 기간 크게 늘어 2015년 800억 원에서 작년 4,800억 원으로 4년 새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브앤비 측도 이 에스티로더의 첫 투자 이후 4년간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이번 지분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 에스티로더가 이번 인수를 통해 스킨케어 부분을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과 북미, 유럽으로 소비 계층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대리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한 남양유업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공정위가 남양유업이 제출한 자진 시정 방안을 수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에 대해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 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를 중단하는 제도인데요.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농협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15%에서 일방적으로 13%로 인하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공정위에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자구안을 수용한 이유는 뭔가요? 네, 먼저 시정 방안에는 대리점들의 단체 구성권과 교섭 절차를 보장하겠다는 것과 거래 조건 변경 시 대리점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뒤 수수료율이 공정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과 제출된 시정 방안이 거래 질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 대리점이 시정 방안에 찬성했다는 점도 동의 의결 개시 결정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구체화하고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한 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1%로 올해보다 소폭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 신용평가 담당 전무는 오늘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수출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정부의 재정 통화 정책으로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의 수익성은 올해보다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반도체, 전자, 화학 산업이 리스크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과 국토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시행령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자정거래와 허위 신고는 최대 3천만 원, 계약이 취소됐는데도 늦게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위 격화로 이달 들어 홍콩의 국내 항공 수요가 80%가량 줄어든 가운데 대한항공도 다음 달부터 홍콩 노선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최근 기존 홍콩의 노선을 주 14회에서 주 7회로 줄였고 진에어와 TA항공도 임시 운유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